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매년 이맘때면 정부 부처가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미 보고를 한 부처도 있고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부처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해요. 예. 근데 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그 YTN에 출연해서 올해 주요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 가운데 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 5G 상용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자 5G 상용화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5G는 단순히 통신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 초연결 사회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G에서 이 4G LTE로 넘어올 때는 속도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 LTE에서 5G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네. 속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 앞에다 이제 초연결이라는 얘기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연결 사회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연결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예.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공장 이런 거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 5G 이동통신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G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속도가 기존 LTE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뭐 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유영민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섞여버립니다. 아무런 시간차도 없고 고속이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원격 서울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팔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네. 위험 지역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로봇이나 드론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내는데 원격지에서 그 조정을 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또 이전에 없었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5G 서비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5G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이었죠. 이 정부가 5G용 전파를 처음 송출하면서 이제 5G 시대 어떤 개막을 알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는 3월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5G 그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5 시대를 맞아서 지금까지 이 전 세계 통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뭐 변화가 생길지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5G 상용화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또 관련해서 우주 분야와 관련한 어떤 포부도 밝혔는데 특히나 저희가 지난해 우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뭐 3타수 3안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네, 첫 번째 좀 굵직굵직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11월 28일이었죠. 예. 이제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었죠. 네. 이게 이제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뭐 이런 평가를 그때 받았었고요. 예. 이어 12월 4일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했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예. 기상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발사에 성공했었죠. 네, 정말 연달아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말씀하신 3가지 발사 모두 의미가 있지만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의 성공이었죠. 네,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이 75톤급 엔진은 결국 한국형 발사체에 쓰이는 엔진이잖아요. 예. 이 한국형 발사체는 뭐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오는 2021년 1.5톤급 인공위성을 실어서 네. 우주에 이제 쏘아질 예정인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발사체라는 거는 뭐 인공위성 같은 거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한 일종의 로켓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앞에 한국형이 붙은 이유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부르고 예.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느리오라는 이름도 갖게 됐죠.
네. 자, 그래서 2년 뒤인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 본발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아까 그 3타수모 3안타 얘기했었는데 네. 그 두 번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결국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용해야죠. 예. 쏘아 올려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해당 업체에 돈을 내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쏘고 싶을 때 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발사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만약에 발사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발사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발사체를 보유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는 걸 넘어서 이제 뭐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데도 응용할 수 있다. 달 탐사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의미를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고 이 우주만큼은 국가 간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좀 민감하다 어렵고, 보니까. 민감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사체를만이라도 위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성을 전부 해외에 가서 쏘고 그러거든요. 그랬죠. 지난해 두 번의 그 위성의 경우에는 예. 한 번은 그 스페이스X 네.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었고 펠컨 9이었죠. 또 한 번은 이제 아리안 스페이스 아리안 5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서 이 달 탐사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달 탐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올해가 이제 50년이 되는 예. 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 창어 4호를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시키면서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2 아폴로 계획, 다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이러면서 이제 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도 못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년이죠. 네. 2020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이제 쏘아 올릴 계획이에요. 궤도선이요. 이 궤도선이라는 거는 착륙선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예. 그 달 상공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인공위성이 네. 도는 것처럼. 달의 궤도를요. 네, 달의 궤도를 도는 걸 우리가 이제 궤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쏘아 올릴 달 궤도선은 미국의 이제 그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2030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인 거죠. 실제로 예. 달에 착륙을 하는. 근데 이 착륙선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아 올릴 계획이에요. 네. 근데 지금 누리호를 개발 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호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걸 좀 개량을 해서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 1단을 더 얹어서 총 4단으로 개량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만든 달 착륙선을 실어가지고 2030년에 달에 착륙을 시도할 네. 계획입니다. 2030년이면은 얼마 되지 않은 것 10년 같아요. 조금 예, 넘게 10년 좀 남았죠. 넘게 남은 건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착륙선을 실어서 달 탐사까지 나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개발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전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2030년이 예. 우주 개발의 어떤 새로운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R&D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올해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정확히는 20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이 정부 R&D 예산은 그 시작 연도가 1964년이에요. 이때 이제 과학기술처가 설립이 되면서 정부 R&D 예산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20억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5년 만에 10,000배 이상 R&D 예산이 증가한 거죠. 네. 20조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그러니까 민간이랑 정부를 모두 합친 R&D 예산은 79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조 원이니까 정부가 예. 전체 R&D 한 4분의 1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엄청난 수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궁금한 게 이런 R&D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그게. 예. 그래서 정부 R&D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혁신 성장 가속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분야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8대 혁신 성장 선도 분야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 바이오 헬스나 드론, 미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혁신 성장 선도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네. 굉장히 긴 호흡에 투자가 필요한 분야잖아요.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기초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한 2,8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해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예, 자, 정부 R&D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